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시공사 견적 조건, 계약 특약에 대해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16번부터 30번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두 건축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특약이니까 여러 번 보시고 메모하셔서 시공사하고 계약하실 때 유리하게 계약을,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째, 제공된 도면 및 허가 조건, 견적 조건, 제공 서류와 다르게 미시공되거나 오류 시공되거나 조잡 시공되거나 적급 자재 사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시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에서 도면하고 틀리게 계약 조건, 허가 조건 이런 것들이랑 틀리게 내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내가 얘기했던 자재 샘플하고 틀리게 내가 원했던 자재하고 틀리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걸 다시 하라고 하면 난리 칩니다. 그럴 때 이 특약 조건으로 인해서 재시공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공, 빠지거나 뭐 막 조잡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엉망인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건축주님이 재시공을 해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 너무 많습니다. 32번째, 건축주에 의해 직접 발주된 직발주 공사나 별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이 주관해서 작업 지시 및 일정 지시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님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들이나 또 별도 공사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공사들을 하게 되면 현장 소장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나는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건축주님이 지휘하시고 건축주님이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건축주님이 일정 조율해 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나는 얘기하기 싫으니까 건축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건축주 직발주 공사라든지 지급자재라든지 별도 공사에 대해서 건축주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속상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특약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건축주 직발주 공사나 별도 공사라든지 지급자재에 대해서 현장 소장님이 그 사람들을 내 업체다 생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일정 조율을 해달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 소장님한테 우리 업체도 다 현장 소장님 업체라 생각을 하고 지휘해달라라는 그런 특약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33번째, 시공사는 준공 후 건물 인계 시 건축주에게 인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서류들은 첫 번째로 건축물 관리 계획서, 이거 허가 조건이죠. 두 번째, 준공 도면을 평철 제본하고 반책 제본, 그리고 캐드 파일을 제공을 해달라. 이거 뭐 준공 도면을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 사진첩, 공사 중에 작업 일부하고 작업 사진을 맨날 제출했을 테니까 그거를 USB에다 담아서 줘라. 요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시공사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공 접수 서류하고 사용 승인 접수 서류. 시공사에서 착공 때 제출한 서류, 사용 승인 때 제출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 언제요? 준공 때.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에 설치된 전기, 설비, 기계, 장비들에 대해서 운전 및 관리 지침서, 뭐 설명서, 그리고 각종 기기 사용 설명서, 품질 보증서, 시험 성적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시공사가 설치한 그런 각종 기구에 대해서 설명서라든지 보증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도. 왜냐면 뭐가 설치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은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면 그거 헛돈 쓴 거죠, 그쵸? 예.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 업체 및 자재 공급 업체의 목록하고 그 상호, 연락처, 그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주소, 그리고 하자 발생 시의 연락처, 요 내용을 꼭 리스트해서 줘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자 보수 보거나 그리고 보수를 볼 때 자재를 구입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보수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리고 하자 보수를 봐야 되는데 현장 소장이랑 연락이 안 됐을 때 어느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한테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시공사도 그 하도급 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락처들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런 연락처들을 현장 소장이 자기만 알고 있고 시공사 본사에도 안 주기 때문에 퇴사했을 때는 여기 누가 공사이고 담당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자 보수라든지 보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유지 관리용 재료의 양도. 시공사는 공사의 준공 시 건물
유지용으로 건물에 사용되었던 마감 재료, 그리고 바닥, 벽, 천장재, 기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용 재료를 시공사 부담으로 건축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면 하자 보수를 보고 싶어도 그 자재가 없어요. 타일 같은 경우는 단종되는 경우도 많고요. 모든 자재가 단종되는 게 많습니다. 외부 석재 같은 경우라든지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구해드려도 이색이 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발주 내렸을 때 그걸 조금 더 여유있게 발주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주로 1층이 많이 파손됩니다. 주차로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하다가 막 받고 깨지고 뭐 작업하다가 깨지고 그러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당히 보수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을 미리 좀 확보해 놓으시면 보수가 빠르고 비용이 안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각종 키를 홀더로 제작해서 새 세트를 제출해달라라고 명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를 제출해달라 그러면 검은 봉투에다가 막 잔뜩 담아가지고 주시는데 그러면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 홀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어디 열쇠 해가지고 보통 열쇠가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세트로 만들어서 주면 건축주님이 유지관리 보수하고 건물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럼 8가지를 꼭 준공 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 없으면 준공 때 시공사는 돈만 받으려고 그랬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건축주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준공 후에 이런 서류들을 8가지를 꼭 받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받아두세요. 34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시 레미콘 타설 전 필히 철근 배근 그리고 전기 배관, 설비 배관 상태를 확인받은 후에 그 다음날 레미콘 타설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공사는 건축주나 감독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자재의 사용 중지 또는 해당 공정을 작업 중지 중단을 하고 후속 공정 진행 중지를 시키고 시정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한 공정 지연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건축주나 감독관이 정한 시정 요청 기일 내에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레미콘 타설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잔머리를 좀 쓰는데 타설하기 전에 오전에 검측을 하고 오후에 타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가서 감리건축사나 건축주나 감독관이 이것저것 잘못된 거 체크하면 이거를 보수 볼 시간이 없어요. 작업자들은 와 있고 레미콘 와 있고 막 장비 서 있고 막 그러면 건축주님이 압박되고 시공사하고 작업자들은 시간을 끕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면서 계속 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나 감리도 그러면 이번 층만 그냥 이렇게 가시고 다음 층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 층도 똑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필히 타설하기 전날 모든 검사를 끝내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보안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다 시공사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특약이죠. 꼭 이거를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35번째, 시공사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관리 규정 그리고 보건관리 규정 그리고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시공사에서 지며 작업 시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 안전관리비 전체를 감액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어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은 계속 안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항상 건축주님이 가실 때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건축주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사고 나서 비용이 많이 들면 그 돈 다 어디서 그걸 뽑겠습니까? 다 건축주님 현장에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건축주 속이고 추가 비용 만들고 빼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을 넣어놓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건축주님도 현장 가실 때 안전모하고 안전파 달라고 해서 꼭 착용하시고 현장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36번째, 공사용 전기, 공사용 용수, 그리고 공사용 가스는 적정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비용 및 사용 요금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현장 내의 모든 공사용 전기, 수도, 가스의 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시공사에서 전기, 용수, 가스는 건축주님 부담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설치 비용하고 사용 비용도 건축주님한테 부담해달라고 하는 시공사들이 있어요. 물론 건축주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추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견적에 포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략적으로 견적에 포함을 해서 공사 중에 나한테 이런 거 청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사람들 많으니까 꼭 특이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37번째, 시공사는 계약 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공사의 규모에 맞추어 가설창고, 현장 사무실, 가설전기, 가설용수, 소화시설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을 법령에 저촉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면에 이런 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네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철거도 네가 하고 청소까지 해라 라는 특약입니다. 나중에 건축주님한테 이거 추가 비용 청구하는 시공사들이 간혹 있어서 이것도 특약으로 넣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8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가입하며 모든 사고 처리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건설공사보험이나 근로자재해보험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망사고나 중대사고 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다 어디서 마련합니까? 건축주님 현장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건축주님 속이고 또 추가 비용 청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건축주님한테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재해보험을 근재보험이라고 하죠. 근재보험을 들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사고에 대해서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은 법으로 들게 되는 거고, 그럼 건설공사보험은 뭐냐? 이 보험은 뭐냐면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산재나 근재로 되는데 지나가던 행인이라든지 뭐 제3자, 공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뭐 망치가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때렸다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던 차를 때렸다든지 뭐 낙하물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펜스가 넘어가가지고 옆집이 파손됐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발생되는 제3자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가 발생되든지 재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공사 중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산재 근재는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거고 건설공사는 우리 공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다쳤을 때하고 기물이라든지 물건들, 건물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의 파손이 생겼거나 내 건물이 화재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내 건물에 자연재해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험 특약으로 넣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것도 건설공사 보험을 시공사한테 들어서 안전하게 문제 안 생기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공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요 4개는 꼭 필히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꼭 명시를 하시고요. 39번째, 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현장 내 경계 보건 측량을 우선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리 및 감독관 건축주에게 보고하여 승인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계 측량 시 필히 인적 건물 건물주의 입회하에 경계 측량을 해서 경계점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인적 건물과의 경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런 특약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측량을 시공사에서 하는데 뭐 건축주님이 하시더라도 경계 측량 시 인적 건물들, 인접 대지 토지주라도 연락을 해서 경계 측량 때 입회하라고 해가지고 경계점을 확인시켜줘서 분쟁이 안 생기게 내 땅을 명확하게 해서 뭐 담장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담장이 넘어왔으면 네가 철거할 거냐 내가 철거할 거냐 아니면 담장을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면 이거를 누가 설치할 거냐 뭐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이런 걸 협조해줘야지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건축주님이 해결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약에다 넣어놓으시면 건축주님이 조금 민원에 대비하시고 옆집하고 얼굴 붉히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40번째, 최초 수직 구조체 완료 시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건물과 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가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측량 성과도를 준공 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직 구조체 완료 시점은 2층 바닥 골조 레미콘 타설 시
시점이 최초 수직 구조체 완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2층 바닥 레미콘 타설을 하게 되면 현황 측량을 신청을 해서 현황 측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 특이하게 꼭 넣으셔야 돼요. 이게 허가 조건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특약으로 꼭 넣으시면 좋습니다. 현황 측량을 왜 해야 되냐면 공사하다 보면은 남의 땅에다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계를 침범해서 시공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격거리가 50cm여야 되는데 50cm가 안 나게 부족하게 30cm, 40cm 막 이렇게 모자르게 이격거리가 안 나오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중공 때쯤 돼서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현황 측량을 했는데 이격거리가 20cm가 모자라. 그럼 중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큰 곤란함을 겪겠죠. 옆 벽을 다 허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2층 바닥 레미콘 타설했을 때 건축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곽선이 이격거리를 침범했느냐, 건축선을 침범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특이하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41번째, 자재의 선정은 작업 1개월 이전에 자재의 샘플 최소 3개 이상과 함께 자재 승인 요청서를 제출을 하여 자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공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신품이어야 하고 KS 제품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 도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설계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것도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 이상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골조 끝나고 마감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막 샘플 주고 건축주님 이거 내일까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주님 이거 샘플이 하나밖에 없는데 골라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미리 샘플을 줘서 건축주님이 약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재료인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개 중에 그래도 가장 설계 도서의 기준에 맞는 KS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샘플을 갖고 와라. 그런 특약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재 선정 때 되면 아마 건축주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재들, 중국산 제재들 갖다 놓고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갖고 오셔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다른 거 갖고 오세요라고 하셔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건축주님이 따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당장 닥쳐서 이게 최선입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주님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달 이전에 꼭 이걸 갖고 와달라라고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3편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4편 영상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56개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특약을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니까 56개나 됩니다. 와, 상당히 많죠? 저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놀랬는데 이거 다 공부하시고 메모하시고 왜 이런 특약이 필요한지를 여러 번 영상을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고 시공사한테 우월적으로 약간 유리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거를 잘 메모하셔가지고 여러 번 반복 시청하셔갖고 시공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특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특약이 필요한지를 아신 후에 시공사한테 답변하면 이 시공사 특약을 그대로 계약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